네. 곡반중학교 3학년 한국사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간략하게, 전범위는 아니고 간략하게 우리가 좀 까먹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 위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주요 범위는 이제 삼국시대에서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남북국시대 발해랑 신라,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 전기, 이제 통치체제 정비, 요 부분으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하면은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들을 표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일단 중앙 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누구인가? 기틀 마련을 누가 했는가? 중앙 집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왕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라 그랬었죠. 반대말은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후에 이제 정말 왕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고 수용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로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수도 변천, 수도가 바뀌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정리부터를 한번 해보려고 해.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 시작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라는 나라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원래는 이제 부여, 금화왕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왔었던 해주몽, 부여는 해시성을 쓰니까 해주몽이 남하하여서 형제들을 피해 남하하여 가지고 졸본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다가, 산간지역에다가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압록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과 함께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대왕이었었던 유리가 바로 옆쪽에 이제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시간 순서상으로는 고구려를 제일 먼저 배웠었지만 사실 가장 먼저 건국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는 기원 전에 고구려보다도 먼저 건국된 나라는 신라거든. 신라가 이제 동쪽에 닭이 우는 이 청아한 소리가 들리는 숲, 산이라는 의미로 계림이라는 나라로 이름으로 있었었는데, 이 계림은 우리 박혁것의 이야기 알죠? 아래서 태어난 혁것에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 건국이 됐지만 전성기는 가장 나중이었어. 그 이유는 동남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문물들을 수용하기도 쉽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이미 변환에 가야라고 하는 이제 가야 연맹이 외와 수교를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진안에 있었었던 계림, 신라 역시 외랑 이제 수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맥락으로 보면은 일단 건국 자체는 신라가 가장 빨랐지만 전성기는 가장 나중이었어. 하지만 느린 거북이가 결국에는 토끼를 이기는 것처럼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통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야.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최초로 융합되었었던 최초의 통일이니만큼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지만, 두 번째는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외세의 힘을 빌렸다는 점. 어디에 힘을 빌렸죠? 그렇지,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의 힘을 빌렸고, 그리고 대동강, 여기에 있는 강이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 이남 지역만 통일을 했다. 즉 고구려의 옛 영토는 소실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 통일이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의 이 주몽, 동명왕의 아들이었었던 누가 있었어요? 백제를 건국한, 그렇지, 온조, 비류 이야기 했었죠. 그쵸? 온조랑 비류는
남하하여서 한강 유역, 여기 이렇게 뿌리가 쭉 나여 있는 여기가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남하해가지고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지. 비류의 나라는 바다 근처에다가 세워가지고 결국엔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멸망하게 되는데, 배산임수가 뛰어난 한강 유역에 이제 나라를 세웠었던 여기야. 이쪽에서 이제 마한의 소국으로 백제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백제라는 나라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성기도 제일 빨리 오게 됐어. 전성기는 4세기에 백제가 가장 빨리 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세기에 고구려. 가장 이제 신라가 전성기가 늦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6세기에는 신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 율령 반포했었던 왕, 불교 수용,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수도 변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화재 파트를 되게 많이 까먹잖아요. 문물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고대의 금성문, 비석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 금성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은 바로 태조왕이었었죠. 그죠? 태조왕의 업적을 우리가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험 전날이잖아요.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고구려라는 나라는 5부족 연맹체였어. 계로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소노부. 이 5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었는데, 계로부 고씨만, 오로지 계로부 고씨만 왕위를 독점 세습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왕위는 형제끼리 상속할 수 있게 했었다. 왕위 형제 상속,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로부 고씨 왕위 독점 세습, 두 번째는 이제 왕위 형제 상속. 요 부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태조왕은 이제 옥저를 공격해가지고 옥저를 복속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남쪽으로 한반도의 이 중부까지도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다진 태조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율령을 반포했었고, 그리고 불교를 수용했었던 왕은요, 바로 소수림왕인데요. 소수림왕이 이제 광개토대왕, 국광산 광개토 경평왕 후태왕의 큰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쵸? 소수림왕이 기틀을 그만큼 잘 다져놓았기 때문에, 중앙집권국가로서의 정리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도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는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했었다라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이 사이에는 우리가 소수림왕의 업적 한 가지 더 기억해 놓을 만한 거 있죠. 뭐 있어요? 그렇지, 지배층의 교육기구였었던 태학을 설립했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왕은 이제 사실 교과서에서는 이게 누가 한강을 차지했냐로 전성기를 구분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세계사 배워봤었잖아요. 세계사에서는 전성기는 누구예요? 영토를 개인이 가장 많이 확보한 사람. 개인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보했는가. 사실 고구려에서 영토가 가장 넓었었을 때는요, 광개토대왕도 장수왕도 아닌 바로 장수왕의 아들이었었던 문자왕 때였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문자왕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막 많이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강유역을 차지한 걸로 치면, 완전 장악한 걸로 치면은 장수왕이지만 만주 일대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부분에서는 광개토대왕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만주벌 반달려라 광개토대왕인 것처럼 이 비려와 숙신을 정벌을 하면서 만주 일대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요, 한강 상류까지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펼쳤어? 그렇지, 남쪽으로 전진하라.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해 나갔었다. 그래서 한강을 완전히 차지했었던 거는 장수왕이고, 장수왕의 이 남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백제의 계로왕이 아차산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백제의 한성이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 변천은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동명왕이었었던 주몽이 졸본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졸본 다음에 이제 이대왕이었었던 유리가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었고, 원래 이 사이에 뭐 환도성, 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중등 교육과정 그리고 고등 교육과정에서는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는 모습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고구려를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광개토 대왕의 무덤에 있는, 무덤 릉자에 있는 비석할 때 비, 광개토 대왕 릉비와 그리고 이제 신라의 무덤이었었던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 총자를 써서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조금 더 나타내 주기는 하는데요. 광개토 대왕께서는 이제 신라를 구제했습니다. 400년에 이제 신라를 구제했었는데, 당시 신라의 왕은 뇌물마립간이었어요. 뇌물마립간 시기에 신라를 구제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제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이 입김,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미쳤었다라는 근거로도 이제 호우명 그릇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광개토 대왕 릉비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등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테지만, 선생님이 곡반중학교는 사실 안 해본 건 아니야. 한국사 내신 대비 그리고 세계사 내신 대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시험지를 받아보지는 못했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지는 아직 선생님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진 않거든. 그런데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노릴 수가 있어. 중학교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들에서는 여기에서도 문제를 냈는데,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교묘하게 광개토 대왕 릉비를 껴넣는 거지.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이잖아요. 이런 금속문을 자기가 직접 세울 수 있겠어요? 아니지. 자신의 아들 후대들이 이제 이어가지고 세웠겠죠. 우리는 이제 장수왕이 세웠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 시기가 장수왕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 문자왕 시기다, 아직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광개토 대왕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다. 동쪽의 오랑캐 동이를 구제하였노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광개토 대왕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개토 대왕은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천하관은 고구려의 이제 세계관이 되는데요. 고구려는 독자적인 나라야. 어디 중국에 밀리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섬기지 않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도움을 받진 않는다 라고 하는 독자적인 세계관, 우리 고구려가 아니면 다 오랑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을 다르게 또 부르기로 했는데 영락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원할 영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써서 영락대왕이라고 불렀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최초의 연호로 알려진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호를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호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백제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은 고이왕입니다. 고이왕은 백제라는 나라는 이미 부여 성씨를 쓰고 있는 왕족들만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어떠한 성씨로 딱 정해서 할 필요가 없었지. 이미 부여성씨 왕실 집안끼리 독점 왕위 세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중에서도 이제 형제 상속으로 바꾸었었던 게 바로 고이왕이었었고요. 고이왕 하면 우리가 또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줄 수 있는 게 관등제를 정비했었다라는 거야. 육좌평 16관등제라고 하는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도 정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율령 반포도 우리가 교과서상으로는 고이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했다는 것은 아직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하지만 우린 중학생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 같이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백제에서 불교를 수양했었던 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린 전성기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초고 왕이 되겠습니다. 근초고 왕이 전성기를 이끌었었고, 고구려와도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황해도 일대에서 이제 넘어가서 대립을 하게 되면서 평양성에서 이제 근초고 왕이 고국 원왕,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라고 하는 고국 원왕, 고국 천왕이라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태조왕 다음이 고국 천왕이었었고, 고국 천왕이 했었던 업적 중에서는 첫 번째 왕위를 이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꿨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은요, 진대법, 진짜 대박법, 빈민구제책으로 춘대춘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제의 근초고 왕이 전성기를 이끌게 되면서 고구려 왕도 대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지국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 전역까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마한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은 백제라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 백제라는 나라로 병합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토가 넓어진 백제는 중국 그리고 외와도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칠지도, 찌르는 게 이제 7개 있다 그래가지고 칠지도가 그 근거로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근초고 왕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근초고 왕이 중국과 외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초고 왕 다음 왕이겠죠. 바로 침류왕입니다. 침류왕은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호다닥 다 까먹어 버리더라고.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교 수용이 근초고 왕의 업적이다 라는 틀린 선지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 변천, 백제는 일단 오랜 역사 동안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한성 백제였으나 누구의 침입으로? 그렇지,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한성이 어떻게 됐어? 함락되면서 계로왕은 전사하고 말았었어. 왕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백제는 이 이후부터는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문주왕 때 웅진백제가 시작이 되는데, 웅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백제 부흥운동이라 그러면 헷갈린다. 백제 이제 다시 다시 전성기가 올 수 있게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큰 움직임을 보였었던 왕이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비는 이제 남부여가 됩니다. 남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한성백제, 웅진백제, 그리고 사비, 백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사비로 천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그렇지, 성왕이었었다. 자, 플러스 알파에서는 선생님이 두 왕을 다뤄볼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백제의 무령왕.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고, 망포중학교, 잠원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5년째 역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이 문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무령왕의 업적은 일단 언제 이후냐면 계로왕 전사 이후야. 그렇기 때문에 웅진백제 때였었단 말이야. 왕권이 강하지가 않았었겠지. 그래서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22담로를 설치하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어. 요거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무슨 무덤 양식이야? 벽돌 무덤 양식이야. 우리나라는 이미 무엇이 많아요?
돌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서 벽돌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었다라는 건 중국과 교류를 했었다라는 근거가 된다. 중국과 교류를 했었다는 근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나라,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를 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 무령왕 정리했고 왕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은 성왕인데요.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었던 왕으로서 이제 일단 나라의 국호 자체를 남부여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백제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서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도도 어디로 천도하게 된다? 사비로 천도하게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잃어버렸었던 고구려에게 잃었었던 한강 유역을 이제 하류를 일시적으로 수복하게 되는데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건 왜 우리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갈 때 AS 센터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었나요? 아니면은 계속 이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쵸? 일시적이라는 거는 잠깐이라는 거야.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일시적이었었다. 곧 이제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성왕은 전사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신라로 넘어가 볼 수 있는데, 신라의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은 바로 뇌물마립간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들의 이름을 앞글자를 따서 태고네 이렇게 외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립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태조왕은 무엇이 아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아니다. 고구려를 건국했던 왕은 동명왕이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신라의 뇌물마립간 하면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뇌물마립간도 신라라는 나라 이제 고구려처럼 김할지의 김씨 그리고 석탈의 석씨 거기에다가 박혁거의 박씨 이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었는데 이것을 오로지 김씨 왕이 세습체제로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세습했었을 때는 형제 상속이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이전에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죠. 그쵸? 칭호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혁,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게 된다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율령을 반포했었던 왕은 이제 6세기에 나라에 탄탄하게 전성기를 이끌기 전에는 나라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왕들이 있는 것 같아. 광개토대왕 전에는 소수림왕, 진흥왕 전에는 누구? 법흥왕이 있는 것처럼 법을 흥하게 하는 왕, 법흥왕이 되겠고요. 불교를 수용했던 왕도 이제 법흥왕인데 법흥왕 때 이제 이차돈이라고 하는 승려의 이차돈의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차돈의 순교로 이렇게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성기를 이끄는 왕은요, 바로 진흥왕이고요. 진흥왕 하면은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흥왕이랑 같이 엮어서 볼게요. 법흥왕은 금관가야를 병합시킵니다. 금관가야를 멸망시켰다, 병합시켰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엮여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엮여서 이야기를 많이 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관가야가 크게 쇠퇴하죠.
금강가야가 크게 쇠퇴하게 되면서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후기 가야 연맹을 대가야가 이끌게 됩니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됐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멸망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을 했었죠. 그쵸? 금강가야는 6세기에 이렇게 벽풍왕에 의해 가지고 병합이 되고, 진흥왕 때는 이제 후가야를 이끌었었던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이제 신라로 병합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진흥왕의 업적 중에서 시험 문제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은 첫 번째, 화랑도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꽃다운 청소년들, 굉장히 똑똑하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지식들을 착착착착 쌓으면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장 으뜸이 되어가지고 나설 줄 아는 청소년 단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이렇게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었던 것이 나중에는 백제 멸망과도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황산벌의 계백 결사대를 막아낸 것은 결국에는 맞서 싸운 관창, 화랑 관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 라는 내용과, 두 번째 진흥왕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나오겠죠.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된 것. 나제 동맹을 통해 가지고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수복해 왔었는데, 한강 상류를 회복한 다음엔 관상선 전투를 통해 가지고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성왕 전사 관상선 전투, 요 부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에는 이 수도 변천사가 따로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삼국이 멸망했었던 순서도 전성기 순서랑 동일하게 되죠. 660년에 백제, 그리고 662년에는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 정말 망포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틀린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했었던 게 분명 어제 이 시간에도 정리를 해줬었거든. 백제 부흥운동은 이제 복신과 도침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제 일본에 있는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이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었죠. 주류성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흑치상지는 흑임자라는 이야기 했었을 거야.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지만 결국 당과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를 공격한 거잖아. 당나라가 너무 센 거야. 그 힘 차이를 보게 되면서 결국 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배신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백제 부흥운동 자체를 다 두루 일컬어가지고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이 백강전투는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66년에는요, 연개소문이 사망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이 왕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진짜 공부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야. 자, 고구려의 여수전쟁과 여당전쟁이 있었었죠. 일단 첫 번째 여수전쟁에서는 수나라가 이제 남북국 시대의 혼란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서 수나라의 양견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수문제였었던 양견이 고구려를 침입해가지고 공격하게 되었었는데, 이후에는 그 대를 이어서 수양제도 백만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었어. 그 전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울지문덕과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의 전투, 살수대첩이고 고구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창장강과 위에 있는 이제
황허강까지를 뚫었었단 말이야. 인위적인 물길 수로를 만들게 돼 베이징까지 가게 되는 운하를 만들게 되면서 막대한 노동력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구려 원정을 멈출 수는 없었지. 그래서 살수대첩이 끝나고 나서도 3차, 4차 고구려 침입을 했지만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에서는 더 이상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 것 하고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제 당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당나라는 처음에 이제 수양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당나라를 세웠었던 이연, 당나라 고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당나라 고조는 고구려랑 처음에는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왕이었었던 당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강경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복전쟁,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었던 군주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구려는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쌓은 게 뭐야? 천리장성이 되는 것이에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면서 이제 당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천리장성 축조 당시에 책임자였었던 연개소문이 이제 군대를 키워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왕을 죽이고 이제 다른 보장왕을 옹립하게 되는 것이죠.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하게 된 거야. 그 왕은 왕이지만 허수아비 왕, 연개소문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왕을 앉혀놓고 연개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었다. 이 전투는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당나라한테 선전포고를 내, 대당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 태종이 침입하게 되었었던 것,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당태종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침입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당나라 고종이 침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연개소문이 사망하게 되자 고구려 안에서 분란이 있게 되는데요. 연개소문의 아들이었었던 연남생, 연남상 등 이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혼란했던 시기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고구려 부흥운동에서는 이제 권모잠이라는 인물이 안승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고연무, 권모잠 이런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인물들이 뜻이 다 맞지 않았어. 심지어는 안승은 이제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보덕국이라고 하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676년에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670년부터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미가 보였던 것은 백제를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무엇을 설치했었냐면 바로 웅진 도독부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는 당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작은 행정부서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백제 부흥운동 당시 때는 신라에다가도 계림대 도독부를 세우면서 당시 이제 신라의 왕은 통일신라는 아니었죠. 지금 통일신라는 아닌데, 통일신라를 만들게 되는 문무왕이야. 태종 무열왕의 아들 무예와 항문을 두루 겸비했었던 문무왕이었었던 거지. 그런데 파란불 들어왔나요? 네, 문무왕이었었는데, 이 문무왕이 난 왕인데 나를 왜 계림대 도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나라는 이 신라까지도 여기도 우리 당나라 안에 있는 저기 지방 행정 도시 중에 하나야, 이런 식의 뉘앙스를 취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안동
도호부까지 설치를 하는데 도호부는 여기까지 당나라가 평정했노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삼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당 전쟁은 이제 매소성 전투와 그리고 기벌포 해전에서 우리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나당 전투의 이제 승리로 우리가 삼국이 통일이 된다. 선생님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강했던 당나라가 왜 신라한테 진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많은 병력들이 돌궐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쪽으로 가 있었다고.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국이 통일되게 되었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국경이 발해 동무산 지린성 근처에서 고구려의 옛 장수 출신이었었던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가 북쪽에, 그리고 이제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남부 중남부에는 이제 통일신라가 존재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은 이 시기를 일컬어 남북국 시대라고 자신의 저서 발해구에서 밝혔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연호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때 우리가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랬었죠. 바로 광개토 대왕 때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발해 때는요, 우리가 발해의 왕은 딱 3명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발해는 무왕 순서대로예요. 무왕, 문왕, 그리고 선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왕 때는 당과 대립을 했어. 당나라랑 사이가 당연히 안 좋죠. 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당나라였으니까 당과 대립을 해가지고 장문유라는 인물을 등저 후 산동반도로 파견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었고, 문왕 때는요, 야, 당나라랑 우리가 계속 척을 쥐고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왜? 당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 기억나? 땡땡의 화제가 되는, 그치, 장안이라고 얘기를 했어. 장안의 화제가 되는 이라는 말을 아직까지 쓸 정도로 장안이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진 문물들 그리고 서역의 문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장안에서 유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는 다 유행을 할 정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당의 선진적인 문물들은 받아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과 친선을 하게 되었었던 시기. 그리고 선왕 때는요, 가장 전성기를 이끌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의 찬란한 나라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왕은 당과 대립하게 됐고, 사용했었던 연호는 인안, 문왕 때는 대흥, 보력, 정혜공주의 무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선왕 때는요, 건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인대가 늘어나서 아킬레스, 건이 아파. 인대건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있어요. 고려 때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황제를 칭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칭제건원을 이야기했었던 왕은 바로 고려의 4번째 왕이었었던 광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광종이 사용했었던 연호는요, 바로 광덕 준풍이 됩니다. 광덕 준풍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어려운 내용 없었죠? 자, 그럼 우리가 딱 놓칠 수 있었던 그 고려사 이 부분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이제 약간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판서 수업 하잖아, 선생님이.
선생님은 책을 안 펼쳐놓고 해요. 책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쭉 판서 수업으로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여줘야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올지를 생각을 많이 해. 사실 선생님은 역사를 학교 수업에서부터 좋아했다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600페이지가량의 프랑스 전쟁에 대한 책을 다 읽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았었어.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걸 남한테 설명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한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해.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야,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하면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은 그거는 막 이렇게 막 줄줄줄줄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애들이 막 다 알았어. 약간 뭔지 알지? 나만 좋아해. 그때부터 되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나도 얘기하다 보면 딴 얘기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역사를 알려줘야 될까를 되게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거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선생님이 고려사를 몇 등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렇지. 5등분으로 나눈다 그랬지. 이게 이제 일종의 선생님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려사를 5등분으로 나누는 거야. 고려사를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중학생 사이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제감정기 현대사 하면서 그동안에 썼었던 한국사는 진짜 쉬운 거였었구나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지. 어쨌든 고려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험 범위는 딱 여기야. 맨 첫 파트. 그치? 고려 건국 누가 했어요? 태조 왕건이 했었고, 그리고 6대 왕이었었던 성종까지가 한 파트. 그 다음은 이제 무신정변. 그 다음은 다시 이제 수도 개경으로 환도하는 개경환도. 그 다음은 공민왕. 그 다음엔 조선건국. 해서 우리가 총 6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고려는 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때마다 사회적 지배층들이 다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 건국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사회적 지배층이 바로 그렇지, 호족 세력들이었었다는 것이죠. 통일신라가 처음으로 됐었을 때는 이제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이었었잖아요. 그쵸?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민, 백제민, 신라민들까지 다 융합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갔었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줘야 되는 포인트는, 신문왕 때까지만 해도 왕권이 강해지면서 육두품 세력들이 왕 옆에서 전치적인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해공왕이 피살되는 신라 하대에서부터는 육두품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동네 진골들이 다 자기네들이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육두품 세력들은 더 이상 왕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 나라가 결국에는 정말 만국에 치닫게 되는 김원창의 난, 웅천주 도독이었었던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어야지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우리가 무열왕 직계손인데 왜 왕이 오를 수 없냐 라고 하면서 웅천주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에는 김번문의 난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는 혼란했었던 농민 분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 상주, 사벌주에서 일어나게 되고, 금성까지 일시적으로 정복했었던 적고적의 난, 그리고 견훤의 난까지 무진주, 광주에서 일어났었죠. 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혼란했어. 이때부터는 육두품 세력들이 호족 세력들의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 자, 그래서 호족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호족은 누가 이제 호족이야? 신라 당시에 스스로 성을 쌓고 성주를 이제 자처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기반이 되었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풍수지리설과 내가 있는 곳, 내가 성을 쌓고 있는 곳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보다 더 우수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두 번째는요, 선종입니다.
면백신앙이라고도 하면서 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이 불교의 경전이나 교리보다도 일상에서의 깨달음,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 선종이 유행하게 되었었다. 이게 호족들의 기반이 되고 육두품 세력과 함께 결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었습니다. 기억나셨죠? 그쵸? 자, 그러면서 고려로 넘어오게 되는데 고려의 시기와 여기까지가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호족들이 관직을 계속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음서가 뭐예요? 시험 보지 않고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는 그렇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음서인데 음서를 통해 가지고 문벌귀족들이 대거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벌귀족의 집안에서는 이자겸, 경원이 씨 이자겸이 있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태조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 때 이들이 무엇을 했고 이들의 업적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나라를 막 건국했었던 태조왕건의 정책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호족을 포섭하고 때로는 견제했었던 호족 포섭 견제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생, 그렇지 안정책. 세 번째는 북진정책이 되겠습니다. 북진정책. 태조 왕건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정책. 일단 태조 왕건이 혼인을 되게 많이 했어. 그치? 호족들, 이름 있는 호족 집안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성씨를 하사해주는 사성정책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라에서부터 지방에 있는 귀족들, 좀 힘이 센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었었던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수도 근처로 입김 있는 집안의 자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볼모로 삼는 것인데요. 이거 인질잡기라고 하잖아. 이걸 그대로 쓰면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치? 뭔지 알잖아. 그래서 이 이름을 모셔오다 해서 기인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요. 해당 지방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그 지방의 사심관으로 삼아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사심관제도. 사사건건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을 좀 잘 봐주세요. 당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순왕이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생안정이 되겠습니다. 자, 민생안정책은 우리가 이것 꼭 기억해줘야 된다 그랬어. 일단 세율을 10분의 1로 감면해 주었다라는 거. 선생님은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비롯해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대, 30대 대한민국의 허리를 이루고 있는 이 청년들의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젊은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다만 세금을 줄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야.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어떻게든 확충은 해야 될 거예요. 왜? 나라의 재정의 90%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돼요. 우리 연호가 틀렸었던 문제죠. 흑창이라는 것은 고구려에 무엇을 계승한 거냐? 고구려 우리 하늘처럼 높으신 왕 고국천왕의 그렇지, 진대법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대법은 진짜 백성을 위한 법, 진짜 대박법. 그래서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북진정책이 되겠네요. 북진정책은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곳을 서경으로 삼고 이 서경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로 했었죠. 서경으로 삼고 북진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거란과는 어떻게 했어? 거란과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만부교 사건, 이 낙타 50피를 다 어떻게 했어요? 굶겨 죽였었던 사건이 있었었죠. 이러한 태조왕건의 정책은요, 자신의 든든한 이제 오른팔이었었던 박수리에게 남겨놓았었던 훈요 10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훈요 10조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다 통합해야 될 거 아니야. 후백제민, 끝까지 저항했었던 후백제민과 신라민과 고구려민, 바레민,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교들을 다 이제 두루 수용하는 면모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고려의 국교는 사실상 불교였었지만 팔관회라는 것을 주관해가지고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그리고 도교, 자연 그대로 도교, 그리고 민간 신앙들을 다 결합한 종교적 행사, 그리고 불교의 종교 행사인 연등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자라는 이야기가 훈요 10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 것, 이런 이야기, 서경을 중시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 왕에게 이야기해주는 훈요 10조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광종은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우리가 이것 자체를 이제 칭제건원이라고 하는데, 광종은 처음에는 호족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이제 유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가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게 되면서 표정이 싹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표정이 막 바뀌어서 무서워져요. 너 갑자기 왜 그래, 왕소? 아니, 광종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호족 세력들의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양인으로 해방을 시켜주면서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인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제는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광종 때라고 볼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인재를 더 이상 집안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 과거제를 실시했다. 중국 수나라에서부터 먼저 실시가 되었습니다. 수나라를 세웠었던 양견수 문제가 이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요, 작년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광종의 이제 세 번째는 칭제건원, 황제를 칭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이야기했다. 그 연호가 바로 광덕 준풍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종 때는요, 이제 나라의 기틀, 그러니까 국가 통치체제를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왕은 성종 때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정치적인 조력자이자 이제 지배층의 역할들을 했었었는데, 육두품 출신이었었던 이 사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올리게 된다. 자, 이 시무 28조가 진짜 중요한 게, 왜 우리 통일신라 당시에 통일신라가 가장 만국으로 치달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기가 진덕 아닙니다. 그쵸? 그렇지. 진성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진성여왕 때, 와, 이렇게 원종과 애노의 난, 견훤의 난, 적고적의 난, 농민붕괴란 농민붕이 다 일어나네. 아니, 여왕님, 이렇게 하시면은요, 나라의 국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당나라에 이미 이제 천자문도 다 외워가지고 초등학교 때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정말 몇 년 공부해가지고 당나라 빈공과라고 하는 관리제도에 합격했었던 똑똑한 최치원, 육두품 출신 최치원이 시무 10조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보세요 를 올리게 됐지만 수용되지 못했었죠. 근데 이 최치원의 이름과 최승로의 이름을 갖다가 바꿔놓는 문제들이 꼭 있어. 그런 거 놓치지 말고. 자,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불교의 폐단을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팔관의 연등회, 이런 것들도 축소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유교적으로 좀 통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랑 유교 다 어우러가지고 유교를 중심으로 통치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종은 국가의 통치 기반을 다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
10인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었던 곳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부르고 파견되지 않았었던 곳을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어디가 더 많았었다? 속현이 더 많았었다. 이런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국자감이라고 하는 최고의 국립교육기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국자감 설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지방통치제도 하면은 이제 유교적으로 팔관회랑 연등회도 폐지를 하고 유교적 통치를 유교 중심의 통치를 하게 되었었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면 요 별 2개가 남아 있어요. 이후에 성종 이후에는 이제 문벌귀족이었었던 이자겸, 경원희 씨, 이자겸이 인종의 외조부이자 할아버지였었다 그랬죠.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개경성이 불타게 되고 개경성이 불타게 되자 이제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 출신의 인물이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다? 서쪽, 서경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렇지, 서경천도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묘청도 마찬가지로 이 서경에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왕을 추대하고 독자적인 연호 쓰고 황제를 칭해야 된다. 칭제권원을 주장하기도 했었어.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개경파 김부식에 의해 가지고 진압되면서 모청의 난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내일 시험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려의 통치체제는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프린트로 드리고 전일 이제 촬영한 촬영본 있어가지고 그것도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내일 시험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